신선하고 젖은 면봉을 소금에 묻혀라. 그리고 당신의 혀의 다양한 지점에 부드럽게 터치해봐라. 당신의 미각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기록하면서. 그런 다음 물로 각을 해라. 당신의 혀를 철저히 씻기 위해 같은 부위에 설탕을 묻힌 면봉을 사용해라.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을 기록해라. 다시 각을 해라. 그런 다음 레몬 주스를 묻힌 면봉을 사용해봐라. 마지막 가글을 한 후에 커피를 마셔봐라. 당신의 반응을 너의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해봐라. 여기서 your friends는 your friends reactions를 대신 쓴 말입니다. 너의 미각 패턴은 드러낼지도 모른다. 단지 맛에 대한 선호도 그 이상을, 즉 미각 취향뿐만 아니라 성향이나 건강 상태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연구는 보여준다. 미각 상태, 즉 미각 유형과 행동적인 특성들 사이의 연관성을. 예를 들어 non-tasters, 여기서 non-tasters는 미각이 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각이 둔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발생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아마도 알코올이, 즉 술이 그들에게는 덜 쓰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super tasters, 여기서 super tasters는 미각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미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피할지도 모른다. 영양분이 많지만 조금은 쓴 음식들을,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같은.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에게서 균형 잡힌 식단을 빼앗게 된다. 그래서 비록 맛은 시각, 청각, 그리고 심지어 촉각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당신의 입 안의 화학적 반응이 운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험은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성, 즉 무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품고 있음을 증명한다. 여기서 testify는 자동사라서 항상 testify to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거의 틀림없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가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어진 상황에서. 실험 철학의 등장은 의심스러운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다. 즉 실험 철학은 가치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실험적인 과학이 철학적인 틀과 승인된 방법론, 즉 너의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그것을 검증하라 라고 하는 이것들에 의해 supported, 뒷받침되고 있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학 철학자 이안 해킹이 말했듯이 누군가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찰스 다윈의 아들인 천문학자 조리스 다윈의 견해로는 가끔씩 누군가는 완전히 무모한 실험을 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 당신이 직접 시도해 볼 때까지는. 우리는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다. 과학적인 이론을 오직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이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은 이것에 대해 좋은 예시를 제공한다. 많은 양의 증거는 지지한다, 즉 뒷받침한다. 뉴턴의 중력의 이론을. 하지만 19세기 후반쯤에는 과학자들은 발견하기 시작했다. 사례들을. 그것의 예측이 관측 결과와 정확하게 매치하지 않는다는 케이스들을. 이러한 불일치는 설명될 수 있다. 오직 아인슈타인이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을 때에만. 그리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관찰과 아주 잘 맞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턴 이론의 성공들은 무시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성공들이 똑같이 잘 설명될 수 없었더라면 그것은 해냈다. 즉 그것은 그 성공을 똑같이 잘 설명해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뉴턴의 이론보다 더 포괄적인 중력의 이론으로 보고 있는지 그 이유이다. 오늘날 몇몇 과학자들은 찾고 있다. 중력의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넘어서는. 만약 어떤 새로운 이론이 언젠가 인정을 받는다면 그 새로운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성과에도 아주 필적해야 할 것이다. 상상해봐라. 바쁜 하루의 중간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한낮의 휴식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된다. 당신이 일상 루틴에서부터 벗어날 때, 특히 당신의 뇌를 자극하도록 만들어진 활동들과 함께 당신은 인지적인 피곤함을 막고 남은 하루 동안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신경 자극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운동은 그러한 휴식에서 완벽하다.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뇌의 다른 영역을 겨냥하고 그 뇌의 다른 영역들을 기민하고 민첩하게 유지한다. 이러한 운동들은 오후의 힘든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주고 다시 기운나게 하는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전략적인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당신의 마음이 예리하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확실히 하면서 심지어 아주 잠깐만 이러한 신경 자극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점심시간 동안 당신의 인지 상태에 놀라운 효과를 낸다.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 시작해봐라. 당신의 주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주되지 않은 손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에게는 왼손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왼손잡이에게는 오른손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글쓰기와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에서 당신의 주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봐라. 이 간단한 전환이 당신의 뇌를 자극시켜준다. 전형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리고 사고에서의 더 큰 유연성을 촉진시키면서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세포의 두 딸의 게놈, 즉 유전체는 두 딸 서로와도 동일하지 않고 또는 부모 세포의 게놈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주 드문 경우로는 그 오류가 더 나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 세포의 전망, 즉 앞날에 그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오류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예를 들어 핵심 단백질의 암호화 서열을 교란시킴으로써 그 오류도 랜변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좋은 변화, 아주 가끔은 세포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어 세포가 더 잘 자라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는 변화예요. 이런 세포는 더 잘 살아남고 그 좋은 변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돼요. 중립적인 변화, 대부분의 오류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기고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 세포가 계속 살아남지만 아닐 수도 있죠. 나쁜 변화, 때로는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돌연변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 중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망가지는 경우에요. 이런 세포는 죽고 자손을 남기지 못해요. 첫 번째 유형의 오류에서 온 변화들은, 즉 여기서 첫 번째 오류는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키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유형의 오류로 인한 변화는 영원히 지속될 경향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변화된 세포가 자기 스스로 복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종류의 오류, 즉 중립적 변화로 인한 변화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변형된 세포들이나 그 사촌들이 성공적으로 생존할지 아닐지의 운의 문제에 달려있다. 즉 우연의 문제다. 하지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변화들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는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포들은 죽을 것이다. 후손을 남기지 않으면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이러한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생물들은 진화한다. 그들의 유전적인 특성이 변화하고 가끔은 그 유기체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면서 그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생물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게 한다. 자유주의 문화 안에서는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가치가 가족의 온전함을 지키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조적으로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은 인간의 번영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가족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삶의 방식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주로 가족의 멤버로서 이해된다. 그 개인들이 국가의 시민으로
여겨지기 이전에. 따라서 유교의 관점에서는 가족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절대로 버려져서는 안 되는. 비록 그것이 특정한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지라도.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어떤 문화에서는 선택할지도 모른다. 제약을 가하는 것을. 가족의 역할에 점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교육, 의료, 그리고 다른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를 위해서 평등주의적인 정부 프로그램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반면 유교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에서는 주로 가족들에게 복지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가족 제도로부터 비롯된 불평등을 감내하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국가 안에서 보장되는 한 20세기의 통계학은 국가에 의해 필요로 되는 정량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되었다. 이 과정은 발생했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그들 국가의 근대화가 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데스로지에르는 썼다. 측정되고 있는 존재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그것이 오직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다. 가격이 측정되고 제품이 팔리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범주와 그 분류체계, 즉 공식적인 통계를 위한 자료의 수집, 집계, 그리고 그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은 거시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데오도어 포터는 설명했다. 통계학의 사용을 국가 권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수량화는 결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것을 사회적 기술로 규정했다. 권위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도된 사회적 기술로. 와인의 맛과 색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 와인의 맛과 색깔을 결정하는 특성의 기초가 되는 화학 물질들을 이해하고 알므로써 얻게 되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우리 몸의 각각의 다른 관점들도 서로를 보완하고 잠재적으로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도구는 그리고 뇌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모든 측면은 요구한다. 너무 깊은 전문 지식을 요구해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경향이 있다. 즉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 보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서로 고립되어 서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의 공동체가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된 형태로. 연구 공동체들은 한 가지 종류의 과학적 도구나 하나의 종류의 세포와 같은 우리 몸에서의 특정한 구성 요소에만 전념할 수도 있다. 어떻게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는지조차 그것 자체의 특별한 전문 주제가 된다. 심지어 우리 지구상의 아주 단순한 삶의 형태, 생명조차도 전체로서 연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몸은 명백하게 훨씬 더 복잡하다. 1890년만큼 이전의 시대에도 타임스 뉴스페이퍼는 언급했다. 지식은 이미 너무 방대해져서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오늘날에는 어떤 것의 전체를 통달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역사적으로 궁전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 궁전들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세심하게 건축된 무대였다. 돌이 영속성과 강인함, 힘을 상징한 반면 유리는 동등하게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했다. 그것은 바로 가시성이다. 궁전에 있는 큰 창문들의 도입은, 즉 궁전에 큰 창문이 들어오자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그들의 신하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그들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면서. 반대로 그것은 또한 신하들이 그들의 리더를 올려다보게 했다. 경외감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면서. 생각해봐라. 베르사유 궁전을, 그것의 거울의 방을. 그 거울의 방은 반사되는 표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웅장함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전시의 중심에 왕을 두어서 그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 강화시키게 되었다. 궁전에서의 유리의 사용은 단지 미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략적인 것이었다. 열린 시야는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했고 왕실 가족들의 안정과 보안을 더 확실하게 했다. 궁정인들과 방문객들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신중한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에 더 기여하면서 바로 그 건축물이 사회적인 행동을 규정했다. 권력 관계에 대한 조용한 집행자로서 유리가 역할을 한 채로 독일의 정치 연구가로서 노엘레 노이만은 관찰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특정한 의견이 다른 의견들보다 더 많이 다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숨겼다. 그 의견들을 말하기보다. 특히 만약 그들의 의견이 비인기 의견으로서 여겨질 때 노엘레 노이만은 불렀다. 이 현상을 침묵의 나성이라고. 침묵의 나성은 발생한다.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들이 그들의 의견을 더 많이 표현하고, 반면에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유지한다고, 즉 침묵을 지키게 된다고. 이 과정은 나선형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한쪽 의견은 결국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얻게 되고 다른 쪽 의견은 거의 알려지지 않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표현한다. 그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은 그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멋진 배지를 달거나 그들의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의견을 게시하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인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을. 즉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의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자. 측정 단위를. 그 측정 단위는 물리학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서술적인 장치로서 측정 단위를 생각해보자. 공간적 거리는 피트 또는 미터 아니면 다른 단위로서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그 단위와는 상관없이 그 정보는 똑같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결론 지을 수 있다. 물리학은 다른 단위보다 단 하나의 길이의 단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단위 어떤 것이든지. 편의상의 이유로, 즉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 단위나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결론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지점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에 부여된 특정한 숫자적인 값과 같은 그 선택에 의존하는 어떤 특징들은 그 단위의 선택과는 독립적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도는 파시 또는 섭씨 또는 켈빈 척도로서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우리가 바꿀 때 물리학에서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결론 짓는다. 그 척도의 선택은 임의적인 선택이다. 서술을 위해서. 즉 우리는 그 척도의 단위나 척도의 선택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단위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의 선택에 의존하는 특징은 척도 의존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척도 의존적인이란 뜻은 어떤 수치나 특성이 특정 단위 척도 관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연의 본질과는 같지만 인간이 설명하는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다 생물체가 물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바다 생물체들은 여전히 물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단지 그 바닷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추가적인 염분을 제거해야 한다. 소금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한다. 만약 당신이 조그만한 소금산을 접시 위에 쌓고 그 양쪽 옆에 충분한 물을 추가해본다면 그 물의 한쪽이 소금에 충분히 닿을 수 있게 만들면서 소금은 물을 흡수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젖은 소금 더미를 가지게 된다. 주목해라. 그것의 사이즈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같은 원리가 해양 생물체에도 적용된다. 만약 해양 생물체의 몸속의 수분, 즉 체액이 그 해양 생물체가 살고 있는 바닷물보다 더 짜다면 그 해양 생물체 몸 안에 있는 추가적인 염분은 바닷물을 흡수할 것이다. 이것은 그 해양 생물체들이 더 부풀어 오를 수 있게 유발한다. 반면에 만약 바닷물 속의 소금의 양이 해양 생물체 몸 안에 있는 체액의 소금의 양보다 더 높다면 물 안에 있는 추가적인 염분이 해양 생물체 몸 안에서부터 체액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그 해양 생물체가 탈수하거나 몸이 줄어들게 만들면서. 이 글은 소금과 물 실험을 통해 삼투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바다 생물이 체내 염분 농도와 바닷물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팽창하거나 탈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외적인 모습, 즉 겉모습만으로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즉 구별할 수 있는 경험에 기반한 간단한 원칙들은 있다. 대부분의 나비들은 더듬이가 끝이 작은 곤봉 모양의 돌기로 끝나고 반면에 나방의 경우에는 그 더듬이가 주로 깃털 모양이거나 끝이 가는 끝으로 좁아진다. 나비는 그들의 날개를 몸 위로 세워 닫은 채로 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나방들은 그들의 날개 윗면을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주로 쉬는 경우가 더 많다.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하는 작은 갈고리를 찾는 것으로써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특징은 오직 나방에게서만 보여진다. 나방은 우울하고 야행성이며 화려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나비의 사촌이라고 묘사되는 전형적인 차이는 단지 잘못된 것이다. 밝고 화려한 색깔의 나방이나 주로 낮에 활동하는 나방들도 많이 있다. 마찬가지로 몇몇의 야행성 나비들도 있고 갈색이나 회색의 색조를 띠고 있는 나비들도 많이 있다. 그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나비와 나방 모두 아름답고 매혹적인 곤충이다.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모두 책임 있는 관리를 암시한다. 그리고 분류될 수 있다. 두 가지 넓은 카테고리로. 하나는 적극적인 관리, 또 하나는 소극적인 관리이다. 적극적인 관리는 개체군의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 개체군의 사이즈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거주지를 이동시키거나 사냥과 같은 전략들을 통해서 각각, 여기서 각각은
증가시키는 것은 거주지 이동을 말하고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냥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체수는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 개체군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도록 서식지를 바꿈으로써 만약 개체군의 숫자가 관리 기간의 목표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도입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포식자를 컨트롤하는, 갓 태어난 새끼들의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식자를 컨트롤하는 것이나 서식지 개선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서식지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은 적극적인 관리의 전형적인 접근법들을 보여준다. 다른 개체군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에 사는 개체군들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관리 활동들이 외부의 영향이 개체군이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은 동물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즉, 동물을 관리한다기보다 그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들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낭비는 역사적으로 보여져 왔다. 경제의 필수적인 동력으로서. 판매는 공급되는 제품의 양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그 제품이 결국은 버려지게 설계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더 많은 제품들의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전략들이 제품 설계와 사용 과정에 도입되어 왔었다. 보장하기 위해,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도록 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도구들의 접근성을 제한시키거나, 그리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전략들은 보장한다. 고객들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한된 접근만 가지거나 결국에는 교체를 필요로 하도록 만든다. 낭비가 수요를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데 실패하게 된다. 수리나 다시 제조하는 것을 통해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화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즉 서비스로서의 제품이라는 개념을 깨닫는 데 실패하게 된다. 여기서 서비스로서의 제품은 고객에게 물리적인 제품과 디지털 서비스가 결합된 경험을 제공하며 소유가 아닌 접근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제품을 단지 임대한다. 이전에는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했었던 제품을 임대한다. 이러한 소유권 전환과 함께 기업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 보수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일정하고 일관된 제품으로서 보는 것은 고착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시간에 대해서 인공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을. 하지만 가끔씩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인공적인 시간관념, 이러한 실수들을 인정하도록 강요받는다. 지난 50년 동안 26차례에 걸쳐서 1초가 추가되어 왔다. 모든 사람의 하루에 지구의 흔들림과 자전속도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태평양의 기후현상인 엘니뇨가 바람의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걸 유발했을 때 그것은 지구의 자전을 약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지구의 자전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한 세기당 약 1.7mC씩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이 만든 시간, 그리고 더 유연한 시간, 즉 지구의 자전적으로 발생되는 회전에 의한 이러한 유동적인 시간 사이의 유사성을 깨뜨리고 있다. 이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몇몇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시간의 조각을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당신의 하루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고정된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자연에게 강요하려고 애쓴다. 그 자연이 굴복하기를 기대하는 헛된 희망 속에서.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 즉, 자연은 굴복하지 않는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옆에 늘어져 있다가 당신이 그 손을 들어 올릴 때 당신의 상완의 상반된 근육들은 짧아지고 그리고 늘어난다. 즉, 수축하고 이완한다. 팔꿈치를 구부리기 위해서. 이두근은 수축하고 삼두근은 이완한다. 반대의 모션을 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 그 근육은 역할을 뒤바꾸게 된다. 삼두근은 수축하고 이두근은 이완한다. 당신의 손을 들고 다시 내려보아라. 그러면 근육은 보여준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협응 시스템을 보여준다. 조화롭게 편성된 긴장에 의해서 관리되는. 팔과 다리가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근육들은 활성화하고 비활성화된다. 즉, 수축하고 이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신체적인 활동은 역설적이다. 움직임은 근육들이 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 근육들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이 두 가지 역할 모두가 필수적이다. 즉, 각자의 때에 다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성하는 개념적인 대립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과 후천적인 환경적인 성향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근육질이다. 이 차이는 타고난 것일까?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히 걷는 운동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할까? 빠르게 걸어야 할까? 느리게 걸어야 할까?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까? 가벼운 것을 들어야 할까? 이렇게 말하면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립은 양극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근육에 관한 한 이러한 대립에서 진정한 양극화는 거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부분은 역설임이 밝혀진다. 타고난 것과 만들어진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빠른 것과 느린 것, 이러한 대립들은 사실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